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다양한 종류의 운송수단을 만드는 역사에는 매우 기괴하고 독특한 구조물이 만들어진 사례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조건과 임무에 맞춰진 별도의 차량 계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2년 전에 자세히 다뤘던 스크루 추진 차량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자동차란 4개의 바퀴를 가진 기계로 바로 이 바퀴들에 의해 움직입니다. 즉, 엔진의 힘이 어떤 방식으로든 일정한 수의 바퀴에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프로펠러로 움직이게 한다는 생각은 어떠신가요? 꽤 말도 안 된다고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초중반의 여러 엔지니어들은 여러분과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희귀하고 독특한 차량 형식에 대해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로펠러가 달린 자동차 또는 때때로 에어로카라고 불리는 차량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크라스모토 채널입니다. 재미있게 보세요. 에어로카는 자동차 역사에서 눈에 띄고 흥미로우며 독특한 한 페이지를 차지합니다. 이런 교통수단들은 비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엔가 어떤 엔지니어는 이 구조에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놀라운 기술의 역사, 특징, 그리고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한계와 프로펠러가 달린 자동차의 희귀성 때문에 어떤 모델은 제 주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에어카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 구조는 매우 간단합니다. 셰시, 엔진, 그리고 프로펠러만 있으면 됩니다. 변속기, 클러치, 변속기에서 바퀴로 동력을 전달하는 메커니즘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에어카는 충분히 단단한 모래와 같은 일부 표면에서 더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도 분명합니다. 프로펠러가 작동할 때 먼지, 모래, 나뭇잎, 심지어 작은 돌까지 공중으로 날려버립니다. 이 기술이 도로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나 도로변 건물의 유리창도 자주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지상 운송수단에 사용되는 프로펠러는 매우 위험한 물건입니다. 특히 프로펠러 자동차가 더 이상 기이한 일회성 시제품이 아니라 비교적 대중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상상해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프로펠러 자동차는 가파른 언덕을 오를 때 특정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매우 시끄럽습니다. 일상적으로 자동차를 타고 이동할 때 제1차 세계대전 조종사의 기분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You're going to prime it, James? Compression point is about there. You ready? Well, I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How can I be ready? 운송수단 발전 역사에서 중요한 발명품 중 하나는 프로펠러, 즉 나사였습니다. 이것은 회전할 때 공기나 물을 뒤로 밀어내 추가적인 속도로 추진력을 만들어내는 날개형 추진 장치입니다. 나사의 아이디어는 아르키메데스의 발명에서 유래했다고 주장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인류는 새로운 것을 알아가며 점차 발전해왔습니다. 프로펠러, 그 특성과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수백,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연구해왔습니다. 이 주제에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이미 19세기 후반이 되었을 때 엔진 개발이 급격히 발전할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고 그와 함께 프로펠러의 활용 가능성도 열렸다는 점입니다. 증기 에너지가 도입된 후 선박에서는 프로펠러가 노화 돛을 대체했습니다. 19세기 말 공기 프로펠러와 그것을 통해 최초로 공기보다 무거운 비행체가 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설계자들과 열정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작업장에서 일하며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날아오를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시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초의 비행은 1903년 12월 17일에 미국인 형제 윌버 라이트와 오빌 라이트가 성공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비행 이전에도 프로펠러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스탠드에서 추진력 측정 실험을 거치며 가장 적합한 공기 프로펠러의 특성을 선택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편 인류는 엔진이 달린 마차,
즉 자동차도 발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프로펠러 추력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탄생하게 됩니다. 아마도 공기 프로펠러를 바퀴 달린 카트 형태의 스탠드에서 실험하던 중에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에어로 썰매에 관한 이야기는 제 채널의 별도 에피소드에서 다루고 있는데 사실상 이 에어로 썰매도 눈이나 얼음 위를 미끄러질 수 있도록 썰매날이 달린 스탠드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가설은 지금 살펴보는 최초이자 아마 가장 이른 바람 자동차가 뒷받침합니다. 미국 항공과 오토바이 그리고 엔진 개발의 선구자인 글렌 커티스와 인사하세요. 제 채널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 코수염 아저씨와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진에서 그는 자신이 설계한 에어로카에 타고 있습니다. 1906년입니다. 이것은 초창기 프로펠러 자동차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물은 오직 토마스 스콧 볼드윈의 비행선에 장착할 프로펠러를 시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이것은 자동차조차 아니고 시험용 바퀴 스탠드입니다. 화질은 좋지 않지만 보아하니 프로펠러는 V형 2기통 엔진에 의해 넓은 벨트와 상당한 기어비를 통해 구동되는 것 같습니다. 커티스 자신은 이 수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기계는 상업적 가치는 없지만 매우 실용적이며 쉽게 시속 45km의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 기계는 말들을 완전히 겁주고 도로를 달릴 때 엄청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심지어 가지가 낮게 들이온 나무의 잎까지 떨어뜨립니다. 인용문 끝. 하지만 또 다른 프로펠러 차량이 선도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1903년에 루이 페르베르 대위가 만들었습니다. 루이는 프랑스 항공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프로펠러를 시험하기 위해 이런 차량을 한 대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몇 년간 더 많은 엔지니어들이 이 아이디어를 실험했습니다. 주로 경주와 대회에서 높은 속도를 낼 수 있는 운송수단을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양산형 프로펠러 자동차를 만들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프로펠러가 달린 자동차가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프로펠러 오토바이는 그보다 더 기이한 기술입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는 가장 초기의 에어카와 같은 해인 190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끄는 것은 아르치디콘 안자니의 프로펠러 오토바이입니다. 이 기술과 관련해 알려진 이름은 알레산드로 안자니지만 실제로 이 모터사이클 경주자는 에어 모터사이클을 시험하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왼쪽에서 정장을 입고 있는 프랑스인 에르네스트 아르치디콘을 위해 제작됐습니다. 그는 자동차와 항공 대중화의 선구자였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프로펠러 실험용으로 제작됐으며 도로에서 보행자와 함께 달리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프레임과 엔진은 안자니가 일하던 부쉐 회사에서 제작했습니다. 안자니는 곧 회사를 떠나 자신의 회사를 설립할 예정이었습니다. 부쉐의 2기통 6마력 V형 엔진은 1.5m 길이의 벨트를 통해 엔진 속도보다 느린 속도로 프로펠러를 회전시켰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프로펠러를 시험하기 위해 제작되었지만 계기판은 물론 속도계조차도 전혀 장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추정컨대 성능은 정해진 거리에서 오로지 스톱워치로만 측정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3년차에 대한 정보는 훨씬 적습니다. 알려진 것은 1910년대 전반 제1차 세계대전 이전에 영국에서 제작되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에어로 3년차는 V-트윈 엔진을 탑재했고 뒷바퀴를 돌려 조향했습니다. 전인 프로펠러에는 한 가지 뚜렷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운전자를 강하게 바람에 노출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어떤 덮개나 앞유리의 사용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에서는 이 점이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이미 바람 자전거를 이야기 중이니 몇 가지 프로토타입 얘기를 더하고 자동차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에어로 자전거는 1920년대에 푸조 회사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이 자전거에는 100cc 용량의 공랭식 시캠 단기통 이행정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이 엔진은 특별히 뛰어난 출력은 아니었습니다. 뒷바퀴로 연결되는 페달 구동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 자전거는 양산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시용 프로토타입이었습니다. 두 날개 달린 프로펠러에는 보호 덮개가 있었고 남아있는 푸조 에어로 자전거는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레인모터 박물관에 보관 중입니다. 또 다른 프로토타입은 1920년대 프랑스에서 제작된 드디옹 에어로 자전거입니다. 이 자전거는 푸조의 에어로 자전거와 매우 비슷하지만 프로펠러와 그 장착 방식 그리고 175cc 이행정 모토비칸 MB3 엔진 등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프로토타입은
1930년대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3륜차는 한때 휠체어 제작으로 성공을 거둔 하딩스라는 회사에서 설계한 것입니다. 이 3륜차에는 1922년부터 1928년까지 파리에서 제작된 프랑스산 라비날 마이크로 모터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이 엔진들은 35cc에서 50cc까지의 배기량을 가지고 있었고 최대 1마력의 출력을 냈습니다. 이 3륜차의 제작 시기는 확실하지 않으며 1910년대 또는 그 다음 10년대였을 수 있습니다. 프랑스 3륜차는 호셰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호셰르는 헬리콥터를 뜻하며 노출된 프로펠러를 암시합니다. V형 2기통 엔진은 포앵세르 회사에서 제작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포앵세르는 수평 배양 엔진만 생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1세기에 들어서 몇몇 열정가들이 프로펠러가 달린 자전거에 대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2003년에 만들어진 펜바이크라는 이름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존 윌드뱅크가 제작했습니다. 엔진과 프로펠러가 달린 서브 프레임은 크기가 커서 자전거가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쪽에 보조바퀴 2개를 추가로 달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세련된 구조물인 트러스트 팩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프로펠러와 소형 내연기관이 달린 배낭입니다. 트러스트 팩은 2006년부터 퍼시픽 윈드라는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5kg과 6.8kg의 추력을 가진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프로펠러 배낭인 트러스트 팩은 이동성을 높여주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카누, 카약, 스키, 자전거 등 어떤 이동 수단을 사용하든 트러스트 팩은 그 이동을 더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탈 때 이 장치는 시속 55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카약에서는 최대 20km까지 가능합니다. 연료 0.6리터로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활동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이미 배터리와 전기 모터가 장착된 최신형 윈드사이클이 있습니다. 에어로바이클 2014년 그란디 코퍼레이션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제조사는 이 자전거가 프로펠러만으로 시속 40km까지 달릴 수 있으며 배터리 용량으로 100km를 주행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란디 코퍼레이션은 자신들의 버전이 더 무거운 모터 휠이 없기 때문에 일반 전기 자전거보다 우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틀렸습니다. 프로펠러의 사용은 안전상의 이유로 에어로바이크의 사용 장소를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가속, 특히 정지 상태에서나 저속에서는 일반적인 허브 모터가 장착된 전기 자전거에 비해 매우 약했습니다. 프로펠러가 달린 오토바이, 자전거에 관한 현대적인 작품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작품들은 주로 화제를 모으기 위해 조회수를 올리고 아마도 인기를 얻거나 약간의 돈을 벌기 위해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사실상 저속과 고속 모드에서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프로펠러의 피치가 조절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 소개된 대부분의 탈 것들은 고정 피치 프로펠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저렴하고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프로펠러는 저속에서 좋은 추진력을 가지거나 반대로 고속 주행이 가능하지만 저속 가속력이 떨어지는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다시 바람차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글렌 커티스가 설계한 최초의 에어카가 1906년에 데뷔한 후 곧이어 원리적으로 비슷한 여러 탈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1910년대에는 프로펠러가 달린 자동차를 설계하려는 시도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동차에 대한 확립된 개념이 없었고 많은 대담한 아이디어들이 실제로 금속으로 구현되곤 했습니다. 참고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초기 프로펠러 자동차의 프로토타입은 윈드웨건이라는 용어로 불렸는데 직역하면 바람마차라는 뜻입니다. 이 4바퀴 에어로모바일은 1908년에 줄리안 P. 토마스 박사, 즉 비행가이자 자동차 애호가였던 그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줄리안은 기구를 이용한 기록적인 비행으로 유명합니다. 최초의 바람마차 프로토타입은 밀기식 프로펠러를 장착하고 있었습니다. 1908년 토마스는 모리스 파크 비행장 항공 전시회를 앞두고 자신의 발명품을 시험하던 중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전시회를 준비하던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와의 충돌을 피하려다 추락 사고를 당했습니다. 1909년에는 이미 당김식 프로펠러가 달린 두 번째 시제품이 준비됐습니다. 이 사진에서 에어카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찰스 크라우드로 경주 출발 전에 찍은 모습입니다. 이 기계는 어떤 양산 자동차의 셰시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뒷바퀴 축에 체인이 없는 종동 스프로킷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펠러는 상당히 큰 크기의 4기통 엔진으로 구동되었지만
그 엔진의 세부 사양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프로펠러가 달린 자동차는 놀라운 속도를 보여주었다고 전해집니다. 1년 후 3가지 설계가 더 공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 3년차가 가장 덜 알려진 모델입니다. 사진은 단 한 장뿐이고 1910년으로 날짜가 적혀 있으며 그 외의 정보는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에어카에 대한 정보가 더 알려져 있습니다. 이 3년 자동차는 뒤에 독특한 서체로 프로브와겐 시험용 자동차이라 적혀 있어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제작으로 보입니다. 이 바람 자동차는 V-트윈 엔진이 직접 프로펠러를 구동했고 프로펠러 양쪽엔 원시적인 보호 장치가 있었습니다. 1910년 세 번째, 에어카에 대한 정보가 가장 많습니다. 이 바람 자동차는 오버랜드 회사가 홍보용으로 제작했습니다. 이 차량은 1910년 6월 인디애나폴리스 자동차 경기장에서 열린 항공대회에서 대중 앞에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윈드웨건은 미국 최초의 전국 항공쇼에서 11대의 비행기와 함께 참가했습니다. 운전석에는 오버랜드 회사의 수석 시험 운전자 칼 바움호퍼가 있었습니다. 245cm 길이의 나무로 된 푸셔 프로펠러가 차량의 뒷부분에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바움호퍼는 시속 85km의 속도를 내는 데 성공했고 이에 꽤 놀랐습니다. 윈드웨건은 시범 경주에서 항공대회의 스타였던 월터 브루킨스가 조종하는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와 맞붙었습니다. 비록 경주가 공식적인 성격은 아니었지만 브루킨스가 우승자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경주용 풍력 자동차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10년 뉴저지주 뉴요크의 트랙에서 촬영된 것입니다. 두 개의 날개가 달린 프로펠러는 크랭크 축에서 직접 회전하도록 구동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자동차는 1911년에 영국의 ABC사가 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의 주요 목적은 항공 프로펠러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프로토타입은 미스터 랭이 개발했으며 그는 운전자 미스터 차터리스 옆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자동차는 1911년 5월 27일 브루클랜즈 경주 트랙에 있으며 사우샘프턴에서 프로펠러 추진형만으로 도착했습니다. 윈드카는 이른 아침에 움직였습니다. 분명히 안전상의 이유로 도로 이용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을 특별히 정한 것이었습니다. 자동차에는 올 브리티시 엔진 컴퍼니에서 제작한 80마력 V8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사우샘프턴에서 이동하는 동안 엔진은 분당 900회전으로 작동했고 프로펠러에는 약 150kg의 추력이 제공되었습니다. 이 바람 자동차는 오토에어로 프랑스인 베르트랑 드 레셉스 백작이 설계했습니다. 그는 수에즈 운하 건설에 참여한 페르디난드 레셉스의 아들입니다. 레셉스의 에어로모빌에서는 30마력 엔진의 축이 차량 전체를 따라 차체 바닥 아래로 지나가며 체인을 통해 프로펠러가 달린 축을 작동시켰습니다. 이 바람 자동차는 1912년 브리셀 전시회에서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베르트랑은 이 차량이 일반 도로에서 이동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곧 깨달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1913년 겨울 러시아에서 스노우모빌 대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행사에 맞춰 그는 프로펠러가 달린 자동차를 급히 에어로 썰매로 개조했습니다. 또 다른 프랑스인인 상병 귀스타브 크로스는 같은 1912년에 크로스 소테레지라는 윈드카를 만들었습니다. 매우 독특한 용륜 차량은 프랑스의 북아프리카 식민지 대부분을 차지하던 사막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프로펠러는 7기통 로터리 엔진에 직접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크랭크축이 쉐시에 단단히 고정되고 엔진 자체가 크랭크축 주위를 회전하는 형태의 성형 엔진 버전입니다. 쉐시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그것은 독특한 육륜 구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4개의 뒷바퀴가 쌍으로 배치되어 기울일 수 있었고 이는 아마도 험지를 더 쉽게 통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버전의 크로스 프로펠러 자동차는 다른 차체와 사엽 프로펠러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노래 위 주행성을 높이기 위해 바퀴수가 2배로 늘었습니다. 잡지 리 오토모빌 걸로니알 발주문에는 크로스 자동차의 위에서 본 모습과 한 여행의 세부 사항이 나옵니다. 이 인용문은 모리스 바이우드 장군의 말입니다. 우리는 기계공으로 카프랄트바이틴과 함께 비스크라를 떠났고 길에 끔찍한 구간들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시속 50km로 투구르트에 도착하는데 몇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의 도착은 마치 비행기로 도착한 것보다 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프로펠러로 벽과 행인들 옆을 스치듯이 큰 길을 곧장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이 운송수단이 기병대에게 얼마나 큰 공포를 안겨주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여기 1910년대 전반기에 만들어진 잘 알려지지 않은 에어로카 2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아마도 경주용으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프로펠러 구동 풀리가 자신의 등 가까이에 있는 것이 조종사에게 걱정거리가 되었을지 궁금하네요. 이 1912년 독일어로 된 출판물에는 영국에서 만든 윈드카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차량은 7기통 로터리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 비행기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철사 지지대가 널리 사용된 점에 주목하세요. 아마도 무게를 줄이기 위한 시도였을 것입니다. 이 윈드카는 1913년에 라파르그 주미가 제작했으며 역시 북아프리카의 프랑스 식민지에서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차량의 실용성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일으켜주는 먼지 구름이 위치를 드러냈고 다른 병과와의 긴밀한 협력도 매우 의심스러웠습니다. 모든 것이 어디에나 있는 먼지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와 가르바치오가 스위스 남부 발레주에서 1908년부터 1915년까지 스위스 시에르에서 이 풍력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이 장비가 주목할 만한 점은 그 시절의 짧은 영상이 남아있어 풍력 자동차가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과 두 남자가 쉽게 들어올리는 것으로 보아 무게가 가벼웠다는 점입니다. 사진을 보면 양쪽과 뒤쪽에 부유 탱크가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즉 이 자동차는 수륙 양용 차량이었습니다. 프로펠러의 지름은 약 2m였고 이는 3기통 안전이 항공 엔진으로 구동되었습니다. 이 장치는 육지에서 시속 100km 물 위에선 50km로 예상됐장지만 실제로 그 속도를 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고르바초 자동차는 단 한 대만 제작되었습니다. 시제르 베르익 회사는 1913년부터 1927년까지 존재했던 영국 프랑스 합작 자동차 제조업체였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영국 해군성은 군용 장갑 풍력차를 주문했습니다. 시제르 베르익 에어카는 1915년에 완성되었습니다. 해군성은 프랑스 군대와 마찬가지로 프로펠러가 달린 자동차가 중동 사막의 모래 위를 효과적으로 이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단 한 대의 시제품만 제작되었습니다. 그 시험은 영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아마도 시험 결과는 그다지 고무적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시자이어 버익에는 110마력의 선빔 항공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장갑은 강철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차량은 운전자와 사수 2명이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풍력차는 7.69M 구경의 비커슬 기관총으로 무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장갑차의 무게는 4톤이었습니다.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길이 4.3m, 너비 1.7m, 높이 2m였습니다.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 보겠습니다. 스펜서 히스는 1909년에 어메리칸 프로펠러 매뉴팩처링 컴퍼니를 설립했고 대량으로 프로펠러를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에서 사용된 프로펠러의 70%를 제작했습니다. 이 거칠게 생긴 바람차는 B-8 항공 엔진을 장착했으며 스펜서 히스가 직접 만든 최초의 가변 피치와 여피치가 가능한 프로펠러인 패라곤을 테스트하기 위해 특별히 제작한 차량입니다. 시험은 1922년 10월 11일 워싱턴의 볼링필드 비행장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진에는 택시로 사용된 독일의 에어로 모바일인 아델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22년으로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지붕이 자연스럽게 프로펠러 보호대로 이어지는 점에 주목해 주세요. 그리고 이 화려한 비행기 자동차는 A. 러셀이라는 사람이 만든 것으로 1924년으로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장식용 날개와 꼬리 안정기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는 분명히 엄청난 관심을 끌었지만 그 성능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이 차량이 프로펠러만으로 구동됐는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항공 엔진과 프로펠러의 시험은 러시아 제국에서도 그리고 이후 소련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1904년부터 에어로 썰매가 제작된 수많은 사례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주제는 제가 이미 별도의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초기 프로펠러 자동차의 프로토타입은 19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중 일부는 레오니드 바실리에비치 크루체프스키가 설계했습니다.
크루체프스키는 이 에어로모빌들을 자신이 설계한 활주정용 프로펠러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대이자 자신의 설계 사무소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제작했습니다. 무장 장차 프로토타입은 크루체프스키가 다양한 무기를 시험하며 생긴 부수적 결과로 보입니다. 그는 같은 시기에 가스다이내믹 및 다이나믹 리액티브 무반동포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프로토타입인 나미 36은 1926년에 제작되었습니다. 이 에어로 모바일은 오직 5기통 항공 엔진의 시험용으로만 사용되었으며 이 엔진은 U2 야간 폭격기에 장착될 예정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1910년대와 1920년대 전반기는 풍력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시도로 매우 활발했던 시기였습니다. 본질적으로 프로펠러와 엔진을 시험하는 테스트 스탠드에서부터 풍력 자동차를 경주에 사용하거나 전투에 활용하거나 심지어 상업적으로 택시를 운행하려는 대담한 아이디어까지 다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효과적이었던 것은 오직 시험용 스탠드뿐이었습니다. 나머지 방식들은 프로펠러 추진 방식의 여러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풍력 자동차들은 단지 프로토타입에 불과했고 한두 대, 많아야 두세 대만 제작된 수준이어서 대량 생산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몇 더 나중에 나온 프로토타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앞으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1910년대 이미 설계자들과 산업가들의 머릿속에는 에어로카의 소규모라도 양산에 대한 생각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군 관계자들의 그런 구상을 떠올려 보세요. 이제 이러한 시도들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장은 이 분야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양산형 에어로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프랑스 엔지니어 마르셀 레이아트가 설계한 자동차 레이아트 헬리카 사이클이 있습니다. 마르셀은 양산형 풍력 자동차 제작을 위해 굳은 의지로 끈질기게 노력했습니다. 1913년과 1914년에 제작된 최초의 두 대의 헬리카 사이클 프로토타입은 가벼운 3륜 셰시를 가지고 있었고 두 가지 버전의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한 대에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1리터 18마력 트윈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다른 한 대에는 유사한 배기량과 출력의 수평 대양 엔진이 탑재됐습니다. 이 프로토타입들은 심지어 창작자들과 함께 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프랑스군 제1포병연대 42대대에 배속되었습니다. 마르셀은 자동차 산업이 태동하던 시기에 바퀴 구동 대신 항공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프로펠러 구동 방식을 채택했다면 자동차 산업의 발전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아트는 다른 엔지니어들의 프로젝트를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1910년대 말 그는 끈질긴 노력 끝에 대량 생산에 가장 적합한 에어로모빌의 실용적인 개념을 고안해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초기 단계에서도 항공 전통을 반영한 차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사여 프로펠러를 도입했고 프로펠러를 보호하는 덮개도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쪽 전체에는 물체가 프로펠러에 닿는 것을 막기 위해 그물망이 설치되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두 신사가 얼마나 헬리카 사이클의 프로펠러가 안전한지 자랑스럽게 보여주는 모습을 보세요. 한 명은 모자를 그물에 던지고 다른 한 명은 코트 주머니에 넣은 손을 그물에 갖다 댑니다. 엔지니어의 말과 실제로도 이 비행기는 날개가 없다는 점 외에도 기존 자동차 변속기가 없고 구조가 더 단순해서 다른 기계들보다 신뢰성이 높았으며 더 나은 공기역학 덕분에 경제성도 뛰어났습니다. 이 기계는 100km를 주행하는데 연료를 5리터에서 7리터 정도 소비했습니다. 클래식 구조의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레이아트의 차량들은 훨씬 더 가벼웠습니다. 버전에 따라 250 10kg에서 295 10kg까지 나갔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목재의 광범위한 사용과 항공기 방식의 차체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헬리카라는 이름의 레이아트 프로펠러 자동차는 안전성과 단순함이 프랑스 정부에 의해 인정되어 일반 도로에서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차량의 최고 속도가 시속 70km라는 점을 생각하면 더욱 놀랍습니다. 양산형 헬리카 모델은 1921년 파리 모터쇼에서 공개되었습니다. 그 후 레이아트 본인은 잠재 구매자들로부터 600건이 넘는 문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는 프로펠러 자동차를 30대만 조립했고 이 중 23대만 팔았습니다. 이 수치는 마르셀의 상상 속에서 그려졌던 것보다 훨씬 적은 숫자였습니다. 레아트는 선구자들의 조잡한 모조품보다 프로펠러 자동차 구조를 크게 개선했지만 에어로모빌의 단점은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프로펠러는 시끄러웠고 오픈형 자동차에서는 운전자와 승객에게 강한 바람을 일으켰으며 뒤에는 먼지 구름을 일으켰습니다.
이 요인들이 수요 저조의 원인이었습니다. 지난 세기 20년대에는 이런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들조차도 적어도 자신들에게는 그 구매에 대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지만 신분과 명예를 생각해서 그 차를 타고 거리로 나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자동차의 기괴하고 화려한 디자인이 유행하던 시대는 점점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차들의 마지막 무기였던 이국적인 외관도 이제는 거의 아무에게도 매력을 주지 못했습니다. 마르셀레이아 자신도 자신의 아이디어가 실패임을 깨닫고 마지막으로 속도 기록을 세우기 위해 뛰어난 프로펠러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빠른 헬리카입니다. 1927년의 작품이죠. 이 최대한 낮게 설계된 3년 레이싱 에어카는 82 엔진을 장착하고 목내리 경주 트랙에서 시속 171km의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날까지 몇 대의 헬리카가 남아있으며 그중 일부는 실제로 작동 가능한 상태입니다. 한 대는 TV쇼 탑기어에서 테스트됐으며 파리의 장 프랑수와 부장케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가 1922년에 에어로모빌을 구입했고 그 이후로 이 차량은 가족의 소유로 남아있습니다. 리아트와 동시에 그의 경쟁자들도 에어카 콘셉트를 실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직역하면 공중변인이라는 뜻의 라 트락시옹 에리엔네 1921년 에올리아와 엘라마 윈드카를 선보였습니다. 이 차량들은 헬리카보다 강력한 1.5리터 엔진과 앞바퀴 조향이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요가 부족했기 때문에 1926년에 이 회사는 헬리카보다도 먼저 문을 닫았습니다. 이 차입니다. 프로펠러와 직렬 6기통 엔진이 장착된 이 견고한 자동차는 1926년 조지 맥러플린이 제작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남아있지 않으며 이 프로토타입이 캐나다 자동차 회사 맥러플린과 관련이 있었는지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2인승 자동차는 에어오토라는 이름으로 미국 발명가 커티스 레로츠가 1929년에 설계했습니다. 이 바람 자동차는 일반 자동차 엔진으로 항공기 프로펠러를 구동합니다. 1920년대에는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에어모빌 이미지가 변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퀴와 기계식 구동장치가 있는 자동차를 이미 분명히 이해하고 이를 가장 실용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에어로카트는 기술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에게는 재미있는 오락거리가 되었습니다. 1920년대 초 해외의 일부 기술 잡지들, 예를 들어 포퓰러 메카닉스 같은 곳에서는 충분히 갖춰진 작업장에서 직접 풍력 자동차나 에어로 썰매를 만드는 방법에 관한 기사까지 실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걸 차고에서 직접 만드는 손재주 좋은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1929년으로 기록된 작품이 있습니다. 이 3륜 풍력 자동차는 파퓰러 메카닉스 잡지에 소개된 콘셉트와 매우 비슷합니다. 그리고 출처에 따르면 이 차량은 당시 15살이었던 테드 제임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테디가 모든 것을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나 다른 가족들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프로펠러가 달린 이 마차에는 할리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작 차량의 가속력은 매우 미미했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능력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자작 에어카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풍력마차는 기계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오락거리가 되었습니다. 기본 기술은 바퀴를 스키를 교체하면 눈과 얼음에도 쉽게 적용할 수 있었고 차량에 부력을 주면 물 위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도로에서는 에어카가 기존 자동차에 비해 가속, 안전, 편안함 모든 면에서 뒤처졌지만 프로펠러 썰매와 보트는 자신들의 환경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효율성 덕분에 프로펠러 썰매와 보트가 더 널리 보급되고 이후에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는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한 몇 가지 모델이 더 등장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932년에 헬리콘 자동차의 설계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일부 자료, 특히 위키피디아에서는 헬리크론이라는 이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람 자동차는 대량 생산을 목표로 설계됐지만 다른 모델들과 같은 이유로 양산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헬리콘은 공랭식 수평대형 2기통 엔진을 장착했고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무 프레임과 차체를 사용했습니다. 조향은 뒷바퀴로 이루어졌습니다. 뒷바퀴의 트레드는 앞바퀴보다 훨씬 좁았고 주행 시 더 큰 편안함을 위해 스프링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동차는 당시 인증을 받아 일반 도로 주행이 허가되었습니다. 헬리콘은 여러 대가 제작되었으며
현재까지 최소 2대가 남아 있습니다. 몇 년간 시험 운행 후 해리컨 풍력 자동차들은 오랫동안 헛간에 방치됐습니다. 헬리컨 중 하나는 2002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고 복원이 필요했습니다. 자동차는 복원되어 현재 내슈빌 레인 박물관에 있으며 완전히 주행 가능합니다. 이 헬리콘의 엔진은 시트로엥 GS의 1.1리터 4기통 수평대양 엔진으로 교체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54마력의 출력을 내며 현재 이 에어로모빌은 시속 120km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1920년대) 말부터 (1940년대) 초까지 여러 설계서들과 그저 애호가들에 의해 소수의 바람 자동차 프로토타입이 제작되었습니다. 이 에어로카는 에클레르라고 불렸으며 프랑스 제나 출신의 장레게가 설계했습니다. 모터사이클 인디언의 엔진, 바퀴, 계기판을 제외한 모든 부품을 그는 자신의 헛간에서 직접 만들었습니다. 에클레르라는 이름은 제거 제품의 이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에클레르는 번개의 섬광을 의미하며 많은 사람들이 아는 프랑스 디저트도 그렇게 불리는데 그 이유는 그 디저트가 번개처럼 빠르게 섬광처럼 금방 먹혀버리기 때문입니다. 르게 씨는 1930년부터 1935년까지 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많은 개선을 했습니다. 그는 이 차량이 매우 잘 달리고 부드럽게 가속하며 동시대 다른 것보다 더 빠르다고 했습니다. 단점은 소음이었는데 이 소음이 사람들을 놀라게 했고 장르게 씨의 말에 따르면 길에서 만난 많은 닭들을 갈아버렸다고 합니다. 1935년에 그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작업을 포기했습니다. 에클레르 풍력 자동차는 오랫동안 헛간에 보관되어 있다가 2004년에 프랑스 앙제에 있는 지역 항공박물관인 에스파스 에어파시옹에 기증되었습니다. 2015년까지 그 장비는 복원되었습니다. 이 자동차 프로젝트는 프로펠러 자동차 중에서도 독특했는데 수평 프로펠러를 사용해서 공기를 위로 불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조절식 날개판이 그 공기를 앞으로 또는 뒤로 보내서 제동이나 가속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명백한 문제는 이런 개념이 견인식이나 추진식 프로펠러보다 효율이 더 떨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1931년 9월자 모던 메커닉스 잡지의 기사가 사진이 아니라 그림으로 삽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프로토타입이 실제로 제작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1년 후 1932년에 미국의 유르겐스라는 성을 가진 엔지니어가 길이 3.5m에 달하는 매우 큰 사륜 자동차를 특허내고 선보였습니다. 이 차량은 앞쪽에 프로펠러가 달려있고 100마력의 엔진을 장착했으며 6-8명이 탈 수 있는 밀폐된 실내 공간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큰 풍력 자동차치고는 무게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 겨우 680kg 정도였습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130km로 발표되었습니다. 유르겐스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연료 소비는 100km당 8리터 미만이었습니다. 자동차에는 도시에서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프로펠러 보호 장치가 있었고 전문가들은 이를 대량 생산을 고려한 신호로 봤습니다. 유르겐스의 동양인 폰데르라는 인물도 에어카를 제작했습니다. 이는 1934년에 일어난 일로 아마도 그 자동차는 경주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1934년 11월자 모던 메카니크스 잡지 기사에서는 그 자동차의 최고 속도가 시속 135km에 달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 독일인들은 에어모빌 제작에 본격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 시기 독일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 자국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과시하려 했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은 흥미롭고 진보적인 것들을 설계했습니다. 1938년에는 유명한 회사 마이바흐가 에어모빌의 프로토타입을 선보였습니다. 이 독일식 설계는 지금까지 만들어진 대부분의 풍력 자동차보다 다소 복잡했습니다. 마이바흐는 7기통 성형 엔진과 가변 피치 3엽 프로펠러로 장착되었습니다. 이 프로펠러는 이미 끔찍한 저속 가속 성능을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한 정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군대를 위한 지휘 차량으로 기획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유한 구매자들을 위한 구급 차량으로 의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차체는 종종 마이바흐와 함께 유선형 디자인을 제작하던 슈폰사가 제작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진은 앞선 2장보다 인터넷에서 훨씬 보입니다. 아마도 히틀러 유겐트 제복을 입은 2 소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슐레르바겐이라는 자동차는 원래 공기역학의 걸작으로 기획되었지만
전통적인 기계식 바퀴 구동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이 프로토타입은 운명적으로 에어로카가 되었습니다. 1930년대 독일 엔지니어 카를 슐레르를 공기역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36년 그는 초저항 차체를 가진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로 공기역학 연구소에 문의했습니다. 슐레르의 도면을 바탕으로 실제 크기의 자동차 모델이 제작되었습니다. 풍동 실험에서 모형은 놀라울 정도로 낮은 개수를 보여주었는데 단지 0.113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가장 진보된 현대의 기록적인 레이싱카와 맞먹는 공기저항 수준입니다. 결과에 고무된 전문가들은 주행 가능한 프로토타입 제작에 착수했습니다. 후방 엔진을 장착한 메르세데스 벤츠 170H의 셰시를 기반으로 1939년에 독일인들은 슐레르바겐 또는 제작자들이 비공식적으로 부르던 괴팅겐의 달걀이라는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차량은 물방울을 닮은 차체를 가진 자동차였습니다. 자동차의 길이는 4,328mm, 높이는 1,475mm, 너비는 2,100mm였습니다. 차체에는 돌출된 요소가 전혀 없었습니다. 창문은 차체와 평평하게 만들어졌고 바퀴는 공기역학적인 덮개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차체 자체는 알루미늄으로 제작되어 슐레르바겐의 무게는 겨우 1,125kg에 불과했습니다. 엔진이 뒤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슐레르바겐에는 세 줄의 좌석을 배치할 수 있었습니다. 앞쪽의 단일 좌석에는 운전자가 앉았고 중간과 뒷주줄에는 각각 3명의 승객이 앉았습니다. 슐레르바겐은 베를린 모터쇼에서 공개되었는데 관객들은 이 자동차를 못생겼다고 여겼습니다. 양산은 미뤄질 수밖에 없었고 곧 전쟁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슐레르바겐의 주행 성능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차량에는 38마력의 1.7리터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고 4단 수동 변속기와 함께 작동했습니다. 괴팅겐의 달걀은 시속 135km까지 가속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자료에 따르면 시속 145km까지도 가능했는데 이는 공기역학적인 형태 덕분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자동차는 기본 모델로 사용된 170 메르세데스보다 연료를 40%나 덜 소비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카를 슐레르는 독일 국방군에 징집되었습니다. 그는 점령된 리가에서 복무하면서 군용 스노우모빌 개발에 종사했습니다. 1942년 휴가 중 한번 카를 슐레르는 전리품으로 얻은 소련제 방사형 항공 엔진을 괴팅겐으로 가져왔습니다. 이 130마력의 엔진을 카를 슐레르는 슐레르바겐에 성공적으로 장착하여 자동차를 에어로카로 만들었습니다. 이 물방울의 성능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관은 매우 독특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슐레르바겐은 영국 점령지에 있었는데 1948년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설계자들이 프로젝트와 도면을 서랍에 넣고 있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에어로카 제작은 오직 열정적인 이들의 일이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에어로카의 개념에 큰 기대를 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미국산 자작 에어로카는 194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매우 원시적인 1인승 차량에는 오래된 하부밸브식 수평대양 엔진, 아마도 더글라스사의 제품과 이어푸셔 프로펠러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어떤 장인의 차고에서 만든 자작 차량이 특이한 자동차에 관한 뉴스릴에 등장했습니다. 다음으로 그 자체로 독특한 기계는 1940년 미국의 윈드모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차량은 전기 모터로 프로펠러를 구동했습니다. 이러한 구동 방식은 차량의 소음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췄으며 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말들 사이에서도 도심을 조용히 이동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장점이 다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시험 운행 시기와 그 이전에는 이것이 당시 프로펠러 차량의 주요 문제였고 많은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다양한 에어로모빌이 있었습니다. 그중 몇몇은 어느 정도 대중화를 노렸지만 나머지는 전적으로 단일 프로토타입이거나 차고에서 만든 수제 작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서 첫 번째는 아르헨티나의 에어로카입니다. 이 프로펠러 차량은 1955년에 에우헤니오 그로소비치와 잔프랑코 브리치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이 기체가 일반 자동차를 개조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에어로카는 90마력의 직렬 6기통 쉐보레 엔진을 탑재했으며 이 엔진은 뒷바퀴 축유에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두 블레이드 프로펠러는 받음각 구도지름 1.5m였고 블레이드 형태로 보아
더 큰 원래 프로펠러에서 잘라낸 것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프로펠러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출발 시 가속이 좋지 않았고 시속 60km에 도달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차가 훨씬 더 경쾌하게 가속했고 최고 속도는 시속 160km에 달했습니다. 시험 운행 중 안전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자동차는 프로펠러 주위에 보호 장치를 달았지만 결국에는 일반적인 바퀴 구동 방식으로 개조되었습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에어카는 영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이 3륜 풍력 자동차는 TYD 297이라는 이름으로 서머싯 카운티 요빌 출신의 32세 클리포드 로빈슨가 제작했습니다. 프로펠러의 지름은 91cm였고 엔진은 15마력의 V4 엔진이었습니다. 이 엔진은 포드 V8 엔진을 반으로 잘라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차량을 만드는 데는 200파운드가 들었고 6개월이 걸렸습니다. 제작자는 최고 속도가 시속 110km이고 연료 소비는 100km당 4리터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 초반에 에어로모빌을 2대의 일반 자동차와 벤이 쉽게 추월하는 것을 주목해주세요. 1956년 1월 파퓰러 사이언스 잡지에 이 작품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소련에는 매우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러 버전으로 나온 가즈 16입니다. 가즈 16 차이카, 가즈 16A, 가즈 16B입니다. 이 프로토타입들은 프로펠러 추진력과 공기 역학적 하중 경감 장치를 이용한 실험용 자동차였습니다. 즉, 이 자동차들은 에어 쿠션이 장착되었습니다. 가즈 16과 그 개조 모델들은 자동차의 장점인 경제성, 포장도로에서의 높은 내구성과 공기부양선의 험지 통과 성능을 결합한 범용 지상 운송 수단을 만들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가즈 16은 1960년에 개발되었고 1962년에 고리키 자동차 공장 설계 실험부서의 수석 설계자 스몰린의 지휘 아래 한종 고프가 이끄는 남이 연구소 직원들과 세르고 오르조니키제 항공공장의 참여로 제작되었습니다. 기기의 일반 주행 모드에서는 볼가 가즈 21과 같은 독립식 전륜 서스펜션, 조향 장치, 그리고 유압식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된 자동차용 셰시가 사용되었습니다. 험로 구간을 통과할 때는 셰시가 유압 장치로 들어올려지고 두 개의 팬이 바닥 아래로 공기를 불어넣어 형성된 공기부양 장치가 작동하여 차량을 도로 표면에서 약 150mm 정도 띄어 올렸습니다. 자동차는 심지어 수상 장애물도 통과할 수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강한 물안개를 발생시켰습니다. 엔진은 가즈 13 차이카 자동차에서 가져온 것으로 V8 5.5리터 195마력입니다. 첫 번째 버전인 가즈 16은 추진용 프로펠러가 없었습니다. 직진 이동과 조향을 위해서는 주펜에서 나오는 공기 흐름을 특수 루버로 조절하여 사용했습니다. 시험 결과 이러한 방식의 효율성이 낮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속도는 겨우 시속 40km에 불과했습니다. 루버를 이용한 조종도 효과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에는 최초 버전의 가즈 16 차이카가 찍혀 있다고 주장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미 두 개의 추진 프로펠러가 장착되어 있는데 아마도 시험 결과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단계.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된 버전의 기체 가즈 16A가 제작되었습니다. 이 기체는 주로 보조 추진 엔진, 즉 각각 28마력의 오토바이형 엔진 2개가 장착된 점이 달랐습니다. 이 엔진들은 카드란 구동 방식을 통해 꼬리 부분의 특수 파일런에 장착된 2개의 삼엽 프로펠러를 움직였습니다. 변속기는 후진이 가능하도록 했고 팬 덮개에 장착된 회전식 에어러더는 기체의 조종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후에 또 하나의 개량형 모델인 가즈 16B가 제작되었습니다. 주요 차이점은 미 헬리콥터에서 사용된 394마력의 GTD 350 가스터빈 엔진을 이용해 송풍 팬과 추진 프로펠러를 모두 구동했다는 점입니다. 한편 가즈 16을 실제로 어디에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아이디어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에어로모빌은 바퀴 달린 차량과 에어 쿠션, 그리고 프로펠러 추진 장치의 단점을 모두 결합하고 있었습니다. 16호는 구조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으며 적재 용량도 적었습니다. 날아다니는 볼가는 경제성이 없어 프로젝트가 중단됐습니다. 가즈 16A의 차체 일부는
파오가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자동차가 1968년에 브라질의 FEA 대학센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FEA 길은 리고베르토 솔레라 교수와 그의 학생들 그룹의 작품입니다. 팀은 에어로모빌을 설계하는데 60일이 걸렸습니다. 이 자동차는 프로펠러로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수륙 양용 차량이기도 했습니다. 인터넷에는 움직이는 FEA X1의 디지털화된 동영상 2개가 남아 있습니다. 이 차량이 물 위에 있는 장면은 없지만 자동차가 물가 근처에 있었고 수륙 양용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텐데요. X1은 850cc 4기통 가디니 엔진 40마력으로 장착되었습니다. 도로에서의 최고 속도는 시속 150km, 물 위에서는 시속 20km로 발표되었습니다. 자동차는 마치 바퀴가 3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앞바퀴가 항공기처럼 2개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주행장치는 시속 100km가 넘는 속도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에어카 X1의 무게는 380kg이었습니다. 베트로모빌은 1968년에 상파울루 전시회에서 공개되었습니다. 같은 1968년에 FEI X2가 개발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개념적으로 가즈 16과 유사한 구조였습니다. 에어쿠션, 추진 프로펠러. 리고베르토 솔레르와 그의 학생들은 이 프로젝트에서 폐기된 오래된 캐비닛의 부품들과 대학 수리 중 남은 자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단단한 지면에서는 시속 80km, 물 위에서는 시속 25km의 속도가 제시되었습니다. 실용적이고 보호된 에어카를 만들기 위해 1981년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비드 에어크래프트 항공사가 시도했습니다. 회사 창립자인 짐 비드는 에어모빌의 양산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조를 단순하게 하기 위해 저는 조상들의 경험을 참고해서 이 차량의 80마력, 이 행정 엔진 축에 바로 프로펠러를 장착했습니다. 프로펠러는 현대적인 다이어 프로펠러였고 회사의 항공 기술 덕분에 차량의 공기역학도 잘 설계되었습니다. 에어로모빌 광고에서는 놀라운 연료 효율성을 약속했습니다. 도심에서는 100km당 4.3리터, 고속도로에서는 100km당 2리터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수치들은 그것도 이 행정 엔진으로는 상당히 비현실적으로 보입니다. 실제 연료 소비량이 얼마였는지는 짐 베데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동차는 주행 테스트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모형과 광고 브로셔로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이 장의 마지막으로 몇몇 자작 차량들에 대해 언급하고 싶습니다. 분명히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청소년 기술이나 파퓰러 메카닉스 같은 잡지 기사를 읽고 프로펠러 자동차 제작에 열정을 품었으며 작업장과 기술을 갖춘 사람들은 제가 언급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소련에서는 2가지 흥미로운 자작 차량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들은 바퀴 구동과 프로펠러 추진을 모두 결합한 독특한 하이브리드 차량이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밀스크의 바실리 쿠른코프가 제작했습니다. 이 차량은 도로에서 시속 120km 눈 위에서 80km 수면에서는 활주정 모드로 50km까지 속도를 낼 수 있었습니다. 즉, 이 차량은 수륙 양용이었습니다. 스타브로폴 지방의 예브게니 미하일로프도 비슷한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 차량은 수륙 양용이 아니었고 민스크 사람의 자작차와 달리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방식이 기계식이 아니라 유압식이었습니다. 이 에어로 카트는 미국 워싱턴주 쉘턴의 빌 브루더가 2001년에 설계했습니다. 이 차량은 프로펠러와 전기 모터로 움직입니다. 이 경량 에어카는 장착 중량이 약 112kg 정도이며 무게의 대부분은 납산 배터리가 차지합니다. 이 차량은 시속 37km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바퀴 구동과 프로펠러 구동을 결합하는 주제의 연장선입니다. 2017년에 데이맥 C5 고카트라는 레이싱 카트가 공개되었습니다. 무게가 200kg인 이 카트는 10kW 전기 모터로 뒷바퀴를 구동했지만 동시에 프로펠러 구동 장치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12개의 터보팬 시스템. 이 한 가지 목표, 즉 최대 가속을 위해 조화롭게 작동했습니다. 게다가 8개의 프로펠러는 양력을 만들어 카트의 무게를 거의 104kg까지 줄였고 나머지 4개의 프로펠러는 조종사 뒤에 위치해 추가적인 추진력을 제공했습니다. 이 모든 개조의 결과로 카트는 단 1.5초 만에 시속 100km까지 가속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공식 세계 기록인 2.6초보다 더 빠른 수치입니다.
이 두 기기를 에어로모빌이라 부를 수 있는지 직접 판단해 보세요. 이 콘셉트는 비행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며 바퀴 구동 경량버기와 패러글라이더의 하이브리드입니다. 첫 번째는 2008년에 아이테크라는 회사에서 제작되었으며 이름은 매버릭입니다. 2010년 매버릭 스포츠 모델이 라인업에 추가됐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기계는 지상 운송 수단과 실험용 비행 장치로 모두 허가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단순한 버기카에 불과하지만 면적이 넓은 패러글라이더 날개와 이륙시 날개를 펼치는 확장식 봉, 그리고 뒤쪽에는 엔진과 탄소 섬유 프로펠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발렌사의 발명가 제라르드 피도 같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2014년에 이 프랑스인 제라르드 피는 페가스라는 이름의 플라잉카를 대중에게 선보였습니다. 2017년 여름 개량된 페가스 자동차는 영국 해협위를 무려 59km나 비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자동차에는 특별한 해상 구조 장비도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 조종사 브루노 비촐리는 비행 전에 차량을 꼼꼼히 점검한 뒤 버려진 군용 활주로에서 이륙하여 영국 해협을 성공적으로 건넌 후 영국 항구 도시 도버 근처 바다에 착수했습니다. 비행 중에 버기 에어카는 심하게 좌우로 흔들렸지만 용감한 조종사는 자연의 힘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개발 모두에서 에어카의 프로펠러는 이륙 직전 마지막 가속 단계와 공중에서 작동하며 지상에서는 더 실용적인 바퀴 구동 방식이 사용됩니다. 네, 프로펠러를 지상 이동에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비효율적입니다. 이 시점에서 에어카에 대한 주제가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설계를 살펴보았고 영상도 끝나가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이렇게 생각하면 터보제트 엔진이 장착된 모든 자동차들, 즉 1964년부터 시작해서 절대적인 지상 속도 세계 기록을 세운 자동차들 역시 프로펠러가 달린 자동차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차량들은 바퀴의 동력이 전달되지 않고 복잡한 구조의 프로펠러가 제트 엔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 프로펠러는 압축기의 역할을 하며 대기 중의 공기를 압축해서 연료와 혼합한 뒤 연소시켜 제트 분사와 추진력을 얻는 데 사용됩니다. 저는 어느 순간 이 미친 스트림라이너들 얘기를 이번 에피소드에 넣을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한 이야기는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다루도록 하죠. 이런 속도라면 수렌 세이라노비치의 작품들처럼 분량이 길어질 테니까요. 그의 작품은 제가 자주 다시 보고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터보제트 엔진이 장착된 자동차에 대해 별도의 콘텐츠로 다뤄보겠습니다.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이미 에어로바곤과 에어로트레인에 관한 챕터를 시작했고 오토 슈타이니츠의 개발, 발레리안 아바쿠프스키의 에어로바곤, 그리고 쉬넨 체펠린에 대한 영상도 녹음하고 편집했습니다. 하지만 에어로바곤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수록 이 주제 역시 별도의 에피소드로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가 흥미로우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최대한 빨리 에어로바곤에 관한 에피소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제트 자동차에 대해서도요. 이런 프로펠러가 달린 모든 교통수단을 보고 있으면 마치 평행 세계, 일종의 디젤 팽크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이나 물리적인 과정을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꽤 멋져 보이고 어느 정도 낭만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프로펠러가 달린 자동차들 말이죠. 하지만 그 세부적인 부분을 파고들면 프로펠러가 달린 에어카와 오토바이에는 미래가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프로펠러의 여러 단점들이 프로펠러가 달린 지상 탈 것을 사용할 때 치명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었습니다. 장 레게가 자신의 에어모빌을 운전하면서 여러 번 프로펠러로 닭을 해쳤던 일은 차치하더라도 레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처럼 바퀴로 움직이는 자동차가 아니라 에어카로 가득 찬 당신 고향 도시의 도로를 상상해 보세요. 교통사고가 훨씬 더 화려하게 보였을 거라는데 동의하시죠? 먼지와 소음을 일으키는 프로펠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프로펠러는 운송수단의 추진체로서 항공 분야에서는 실용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안전 문제가 더 단순하죠. 비행장은 이륙할 때 외부인이 활주로에 없고 현장 인원들은 위험을 이해하며 특별히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음은 감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이 훨씬 더 빨리 끝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행기 안의 소음도 제 생각에는 좀 더 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엔진이 저기 날개에 달려있고 바로 내 뒤나 앞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에어로사니와 글리서도 훨씬 더 간단합니다. 에어로사니는 눈 덮인 황무지에서 사용되고 글리서는 수면 위에서 사용됩니다. 그곳의 교통량은 최소 수준이죠.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결코 프로펠러 자동차와 그 발명가들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교통수단 발전 역사에서 눈에 띄고 흥미로운 한 페이지입니다. 하지만 프로펠러 자동차들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프로펠러 자동차들은 대중화되지 못했고 오늘날에는 박물관 전시나 사진, 영화 기록 속에서 신기하고 독특한 기술로서 우리를 즐겁게 해줄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운명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프로펠러 자동차들을 충분히 자세히 소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여러분의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세요. 이 영상을 지인이나 친구들과 공유해주세요. 좋은 사람들이 신기한 교통수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유튜브 알고리즘에서 영상이 더 잘 알려지도록 돕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크라스모토 채널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